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말 위해서 멋진 계획 많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주말에 시간이 허락되시면요. 미준 채널도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주말에도 컨텐츠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6월 7일 토요일 날은요.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미국 주식 초등학교를 진행할 텐데요. 이번 주 미주초는 제가 개인적으로 강추드립니다.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내일에는요. 기업별로 이제 성장 단계가 다른데 이렇게 다른 성장 단계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박날 가능성이 있는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지 굉장히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녹화를 진행했는데요. 녹화 진행하면서도 너무나 재미있고 또 유용한 정보를 해서 이 방송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녹화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이번 주에는 방송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investing.com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웹사이트를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investing.com에서요. Head of Financial Content를 맡고 계신 임원분이죠. 그래서 investing.com의 주요 임원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분이 투자 경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베테랑 투자자분의 따끈따끈한 투자 조언을 우리가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주말에도 많은 분들께서 미준 채널과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6월 6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두 가지 정도의 현상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혼조세긴 하는데 녹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우세합니다. 따라서 어제는 하락한 종목의 수가 상승한 종목의 수를 넘어섰다. 따라서 전반적인 하락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은 녹색도 그렇고 빨간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칙칙합니다. 따라서 상승세도 그렇고 하락세도 그렇고 굉장히 급등하거나 급락한 종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 급락한 종목이 두 개 정도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팔란티어 7.77% 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입니다. 무려 14.26%나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두 종목에 대한 기사를 읽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상 어제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트럼프발 굉장히 좋은 뉴스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 기사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고요. 상호 방문을 합의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목요일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나눴으며 이 통화가 양국 모두의 매우 긍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시진핑으로부터 중국 방문 초청을 받았으며 자신도 이에 상호적으로 초대했다. 따라서 두 국가의 그 긴장 관계가 좀 해소되는구나. 이렇게 마켓에서는 좋아할 만한 대형 뉴스가 터진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왜 빨간색을 보였냐? 이 부분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폭을 보시면요. 어제 시장 폭은 조금 좁아졌습니다. 69에서 67까지 하락했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도 48%에서 46%로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18.48이라는 굉장히 낮은 빅스 지수를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극심하지 않은 안정적인 정세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락 추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빨간색은요. 굉장히 칙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58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탐욕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얘기는요, 투자자들의 센티먼트가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다음에는 마켓 스코어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77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그 센티먼트가 아직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제는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행되는 AAII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 아직까지 투자자들의 대다수는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32.7%만 6개월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요. 25.9%는 중립, 그리고 응답자의 41.4%는요.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지금보다 주가는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직까지 사이드라인으로 나가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다.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공포 탐욕 지수 그리고 초이스탁의 매매 신호랑은요, 정반대의 양상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요, 너무나 뜨겁다 이렇게 측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투자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너무나 버블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요, 조금 무리가 있는 장세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인데요. 미주온 탑픽은 6종목이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2% 이상 상승하면서 103,710에 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버가 1.46%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역으로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넥스트트래커가 플러스 1.30, TSMC 플러스 0.46, 아마존 플러스 0.33, 알파벳이 0.10%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모두 하락했는데요.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0.44, 메타 마이너스 0.48,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0.49, 비스트라 마이너스 1.05, 엔비디아 마이너스 1.36, 탈렌 에너지 마이너스 1.56, AMD 마이너스 2.44, 스트래티지 마이너스 2.46, 크레도 마이너스 4.53, 프로시엘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마이너스 6.05, 트레이드데스크 마이너스 6.50, 팔란티어 마이너스 7.77,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14.2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사실상 테슬라라는 한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무려 14.26%나 폭락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지수 역시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행히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5.50%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일단은 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 기미가 보이는 이유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공개적인 갈등을요, 시간 순서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일단 갈등의 서막이다. 이번 갈등은요, 트럼프가 독일 총리와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머스크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점화돼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일론에게 매우 실망했다. 나는 일론을 많이 도와줬다. 일론은 우리가 전기차 의무 조항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 법안의 내부 사정을 여기 앉아있는 거의 모든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났다. 이렇게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머스크가 그가 운영하고 있는 X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해석을 이런 배은망덕한 이렇게 썼는데요. 영어로는 such ingratitude. 그래서 은혜를 모른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나 없이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졌을 것이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51대 49였을 것이다. 나의 역할이 너무나 컸는데 이러한 은혜를 갚을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안 내용의 인지한 부분을 부인했는데요. 이 법안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보여준 적이 없으며 의회에서 거의 아무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한밤중에 너무 빨리 통과됐다. 완전히 날치기 했다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맞받아 쳤는데요. 일단은 정부 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위협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가 일론 머스크에게 주고 있는 정부 보조금 그리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자, 그리고 또한 일론 머스크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난했는데요.
일론은 점점 참기 힘들어지고 있었고 나는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했다. 내가 사실상 해고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모든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했던 전기차의 의무 조항을 없앴고 그는 그냥 미쳐 날뛰었다.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 조치를 하고 나서 갑자기 미쳐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He just went crazy.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머스크가 이렇게 심한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디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계약 종료하고 싶으면 해라.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떠나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요. 정말 명백한 거짓말이다. 너무 슬프다. 나는 해고당한 것이 아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의 반대가 EV, 전기차의 세금 공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의원들이 법안에 있는 역겨운 돼지고기에 산더미를 버린다면 따라서 내 예산 낭비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거를 버리면 나는 전기차 공제 축소에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나의 사적인 욕심 때문에 지금 삐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폭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앱스타인 파일을 폭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등장했거든요. 자, 일단은 앱스타인 파일이 뭔지 살펴봐야겠죠.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성범죄 사건 그리고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우리가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사람은요. 수십 년에 걸쳐서 자신의 막강한 부와 인맥을 이용해서 수많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 성적인 접대를 알선한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머스크가요. 정말 큰 폭탄을 내가 터뜨릴 것이다. 앱스타인 파일에는 트럼프도 있다. 그래서 이 파일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잘 해봐라 DJT.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완전히 폭락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요. X의 한 사용자가 트럼프를 탄핵하고 JD 벤스 부통령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yes, 그렇다. 이렇게 동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한 얘기를 하는데요. 드래곤 우주선 운용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해지면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의 운용을 중단하겠다. 우리는 우주선 개발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행히 트럼프가 반격을 중단했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녁 때가 됐는데요. 하루 동안의 격렬한 설전이 끝나고 나서 저녁이 되면 이제 머스크가 조금 감정적으로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서 긴장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조금 보였는데요. X의 다른 한 사용자가 두 사람 모두 이러면 안 된다. 냉정을 되찾고 한 발 물러서라.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답변을 했습니다. 좋은 조언이다. 굿 어드바이스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알았다. 드래곤 우주선 퇴역시키지 않겠다라고 훈훈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억만장자 빌 에크먼이 등장하는데요. 위대한 국가를 위해 우리가 화해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도 답변을 했는데요. You are not wrong. 당신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답하면서 트럼프와 화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도요. 머스크와의 전화 통화를 예고했는데요. 백악관의 보좌진이 머스크와 통화 일정을 잡았다라고 얘기했고요. 긴장을 낮추고 정부와 민간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라고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백악관이 직접 끼어들어서 중재에 나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머스크와 트럼프 간에 돌아올 수 없는 강 사태를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장 기업은요, 개인 소유 회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내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싶으면 상장을 하면 안 되죠. 상장이라는 것은요, 이 회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상장 기업의 CEO는요, 가장 커다란 책임 중에 하나가 회사의 주인, 즉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어제 일론 머스크의 모습은요, 머스크 개인의 신념 그리고 자아를 위해서 행동한 것이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를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로 만들어냈던 일론 머스크의 에너지와 열정이요, 어제는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전형적인 예가 하나 추가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요, 감정과 함께 전달되는 메시지는 절대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 없거든요. 감정은 늘 메시지를 앞서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화를 내면서 이렇게 굉장히 업셋한 모습으로 상대방한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요, 그 상대방은 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죠. 단지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나에게 화를 낸다, 이것만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이 시대의 최강국의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이 시대 최고의 혁신자잖아요. 따라서 본인의 위치를 인지하고요.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람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사실 저 역시도 최근에 굉장히 좀 반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제 아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자꾸만 조언을 한다는 게 감정이 앞서고 있어서 저희 메시지를 제 아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 역시도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두 분은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고 또 한 사람은 최고의 혁신가, 테슬라의 CEO잖아요. 따라서 저보다는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이렇게 주가 하락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원인이 사라지게 되면요, 급등 추세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화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테슬라의 주주 한 명으로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테슬라 주식의 모멘텀인데요. 끔찍하죠. 26가지의 지표 중에 17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한 가지만 매수입니다. 결과적으로 강력 매도를 받고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테슬라 주식의 1년 주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대비 14.26%라는 엄청난 하락세가 어제 나타났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입니다. 자, 이렇게 폭발적인 거래량은 거의 없었죠, 1년 내내. 따라서 엄청난 거래량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매도 압력이 극심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가는요,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녹색 선이 있잖아요. 이 녹색 선이 뭐냐면 60일 이평선입니다. 그게 284.37달러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60일 이평선에서 다행히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견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이 가격대가 단기적인 주가 방어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요, 여기 보시면 정고점이 두 번이나 주가가 막혔던 굉장히 단단한 일종의 방어선이 있었습니다. 지지선이었죠. 근데 이 지지선이 뚫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60일 이평선에서 막힌 거잖아요. 자, 따라서 여기가 290달러인데요. 이 290달러가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요, 만약에 우리가 290에서 300달러 부근을 다시 되찾아서 이 선을요, 지지선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얘기는요,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선물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4.86% 올라갔는데요. 지금 거의 30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300달러가 이 선이잖아요. 이 선에서 과연 밑으로 떨어지는가, 아니면 여기서 반등에 성공하는가, 앞으로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테슬라 외에도 주가가 급락한 종목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팔란티어 관련된 기사 하나를 읽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팔란티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요, 여러분들과 좀 쉽게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죠.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요, 원클릭 결제 플랫폼 볼트 파이낸셜과 협력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강화된 결제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볼트는 보도자료에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개인화된 체크아웃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능은 고객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을 자동으로 제시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뭘 사게 되면요, 내가 이미 저장해 놓은 크레딧 카드,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쓰는 게 바로 등장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그렇게 스페셜한 건 아니죠. 자, 하지만 쇼핑 이력을 기억하면서 추가 구매 상품을 추천한다, 이 얘기가 kin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볼트는 쇼핑몰이 아니잖아요. 볼트는 그냥 결제 시스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페이팔하고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볼트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 볼트를 이용하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유저의 여태까지의 패턴을 이해하면서 결제 시스템이 알아서 추가적인 구매 상품을 추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트의 최고 경영자 CEO 라이언 브레슬로가 나오는데요. 현재 결제를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데 더 큰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팔란티어와의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볼트는 수백만 명의 쇼핑객으로부터 축적해온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인데요. 고객의 개인정보 그리고 거래 관련 정보를 팔란티어가 개발한 특화 모델에 투입하면서 쇼핑객에게 맞춤형 체크아웃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을 구현한다라고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요, 소매업체, 따라서 정말 많은 업체들과 이 웹사이트의 앱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다. 따라서 결제 시스템이지만요, 이 기술을 어떤 소매업체랑도 우리가 협업이 가능하게끔 팔란티어랑 같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키는 뭐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요,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주는 것이 팔란티어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볼트는요,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AI를 도입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여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달 구글은 AI 중심의 쇼핑 경험을 이미 공개했고요. AI 검색 스타트업 기업인 퍼플렉시티 AI 역시도 페이팔이나 벤모를 통해서 소비자가 AI 채팅 도구를 사용하는 도중에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AI랑 채팅하다가요, 나 이거 살래, 결제해줘, 이러면 페이팔 아니면 벤모랑 연결돼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브레슬로 CEO는요, 쇼핑객이 AI 챗봇을 통해 상품을 찾는 환경에서도 볼트의 체크아웃 기술은 여전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에이전트를 통해 결제한다 하더라도, AI를 통해 결제한다 하더라도 이 에이전트는 결제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AI랑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데요. AI한테 예를 들어서 이 물건 사고 싶으니까 결제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에이전트가 AI가 어떠한 결제 시스템을 알아서 접속을 해서 결제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팔란티어와 손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 뭐 AI 플랫폼이라든지 파운드리를 필요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새 컴퓨터를 샀다고 상상해 보자. 그렇게 되면요, 컴퓨터 안에는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GPU도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고 굉장히 비싼 좋은 부품들이 가득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윈도우라든지 아니면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맥 OS가 있잖아요. 자, 이러한 운영 체제를 설치하지 않으면요, 컴퓨터는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보통 윈도우가 설치가 돼 있죠. 자, 이렇게 운영 체제가 있어야만 각 부품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요. 우리가 워드라든지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실제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 가진 데이터 상황이요, 바로 이 운영체제가 없는 컴퓨터랑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영업부서에는 고객의 데이터가 쌓여 있고요, 생산 라인에는 재고 데이터가 있고, 마케팅 팀에는요, 광고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하나하나는요, 매우 가치 있는 부품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때 팔란티어는요, 기업의 모든 데이터에 윈도우를 설치해 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요, 흩어져 있는 영업, 생산, 재고, 고객 관리 등의 모든 데이터 부품을 하나로 연결하고요, 서로 이런 데이터들을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의 언어로 만들어준다. 자, 그렇게 되면요, 기업은 비로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바탕 화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 만약에 윈도우를 깔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도 이걸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탕 화면에 뭐 앱도 깔 수 있고 우리가 가진 파일로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저기 산재되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데이터는요, 그것만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팔란티어라는 OS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자들은요, 그저
더 깔끔하게 정리된 화면에서 비즈니스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마치 윈도우를 통해서 이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거랑 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의 윈도우가 설치되고 나면요, 기업은 드디어 그 위에서 원하는 AI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모든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는 재고 최적화 AI를 설치해서 불필요한 생산을 줄이거나 고객 이탈 예측 AI를 돌려서 어떤 고객이 서비스를 떠날지 미리 알아내는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팔란티어라는 OS가 없었다, 운영체제가 없었다면요, 기업들은 이런 AI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실행하기 위해서 매번 데이터 부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하고요, 연결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반복해서 그때마다 해야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팔란티어의 진정한 힘은요, 특정 AI 기술 하나가 아닙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기업이 가진 모든 데이터를 위해서 근본적인 운영체제를 제공한다는 점이 팔란티어의 강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경쟁자가 없다. 이렇게 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기업이 가장 지루하고 어려운 기반 작업, 그러니까 컴퓨터를 조립하고 OS를 설치하고, 이거는 팔란티어가 다 해주는 거고요. 곧바로 기업이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얘기는 이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팔란티어가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각기 비즈니스의 성격, 그리고 운영 방식이 다 다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산업에서도요, 팔란티어는 기술력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란티어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하나의 기능에 적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팔란티어는요, 하나의 기능에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윈도우처럼 운영체제를 구축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전반적인 스토리를 구축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어디에서나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만약에 밸류에이션, PER이 200배를 넘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면요, 정말 크게 투자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문제는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요, 주관적인 주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주가잖아요. PSR을 봐도 그렇고 PER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성장세를 감안해서 PEG를 봐도 지금은 성장세가 좋다고 해도 지나치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포트폴리오에 추가는 해야겠지만 크게 베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브로드컴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는 브로드컴이 어닝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자, 일단은 어닝 결과가 어땠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주당 순이익 논갭 기준이고요. 1달러 58센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요, 달랑 1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빚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죠. 두 번째 매출액을 보면요, 150억 달러를 만들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0.1%입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3천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다음에는 조정 에비타 수익인데요. 100억 10만 달러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비타 수익의 마진이 매출의 67%, 이 부분은 굉장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봐도 65억 5,500만 달러를 만들어내면서 영업현금 흐름의 마진이 43.7%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매출이 150억 달러인데 쓸 돈 다 쓰고 남아있는 현금이 43.7%나 되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브로드컴이요, 반도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높은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체 비즈니스의 반은 사실상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드웨어 기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설비 투자, 카펙스가 나오는데요. 1억 4,400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요, 영업현금 흐름에서 카펙스를 제외한 게 잉여현금 흐름이거든요. 잉여현금 흐름이 64억 1,100만 달러, 그렇게 되면 매출의 43%라는 엄청난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배당도 발표를 했는데요. 주당 0.59달러, 따라서 변화가 없고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2,530만 주를 사주고 소각시켜버렸다. 그 얘기는요, 42억 1,6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이용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매출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약 158억 달러인데요. 그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21%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분기에도 그렇고 다음 분기에도 20%가 넘어가는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써놨죠. 양호하지만 엄청나게 뛰어나지도 않은 무난한 성장이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자, 왜냐면요. 지금 현재 브로드컴은요. 엔비디아처럼 지금 가장 강력한 AI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요. 브로드컴 그러면 엔비디아랑 비슷한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무려 69.2%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잖아요. 거의 70%입니다. 그 얘기는요. 브로드컴 주주 입장에서도 한 30%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AI 수혜주 중에 엔비디아가 1등인 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AMD라든지 TSMC라든지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을요. 두 번째 주자로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20%는요. 조금 약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브로드컴은요. 밸류에이션도 엔비디아보다 더 높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내려가서 보시면 자, 밸류에이션 나와 있잖아요. 자, PER을 우리가 포워드로 봐야겠죠.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엔비디아는 34.6배고요. 브로드컴은 59.3배입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엔비디아에 비해서 훨씬 더 낮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밸류에이션에 성장률까지 대입하면 차이가 더 커지겠죠. 여기 나와 있죠. PEG를 포워드로 보니까요. 엔비디아는 1.14에 불과한데 브로드컴은요. 1.91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성장률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엔비디아보다는 한참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요. TSMC가 나오는데 TSMC의 PEG는 1.02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엔비디아보다 TSMC가 더 저렴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TSMC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미준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팟캐스트의 주인공은 앞에서 예고드린 것처럼 TSMC고요. 자,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TSMC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 가치, 그리고 투자의 리스크까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말에는요, 토요일에도 그리고 일요일에도 방송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되 약간의 짬을 내서 미준 채널도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존 패밀리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미존 탑픽 중 하나, TSMC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TSMC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요. 이 중요한 기업의 현재 상황, 또 미래 전망까지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TSMC 최신 성적표부터 한번 보죠. 와, 2025년 1분기 매출이요. 255억 3천만 달러.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3%나 뛰었다고요? 네, 엄청난 숫자죠. 네. 이게 다 그 AI 붐 덕분이라는데 특히 3나노, 5나노 공정이 아주 핵심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두 공정이 전체 웨이퍼 매출의 거의 58%를 차지했어요. 58%나요? 와. 네, 근데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 숫자 뒤에는 TSMC의 그 압도적인 기술력이 숨어 있는 거죠. 자료를 보면 3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 이걸 TSMC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걔네 최신 AI 칩 성능이 바로 이 초미세 공정에 달려 있거든요. 사실상 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도 이미 65%에 달하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자료를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뭐랄까 마냥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돈 버는 건 3나노, 5나노, 7나노 같은 이런 첨단 공정. 이게 1분기 웨이퍼 매출의 73%나 되는데 그렇죠.
거기가 핵심이죠. 네. 근데 자동차나 뭐 사물 인터넷, IoT, 디지털 가전, DCA 이런 분야는 아직 수익성이 좀 낮고 투자가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다각화가 이게 말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그 부분도 그렇고 더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고객하고 지역 쏠림 현상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개 고객사가 전체 매출의 76%를 차지했고요. 76%요? 특정 10개사가? 네. 그리고 특정 고객 하나가 이게 아마 애플로 추정되는데 혼자서 22%를 차지했습니다. 와, 한 회사가 22%. 네. 게다가 지역별로 보면 북미 지역 매출 비중이 무려 77%나 됩니다. 77%? 미국이네요, 거의. 그렇죠. 이게 특정 고객이나 지역 상황 변화, 특히 지정학적 문제에 상당히 좀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강력한 파트너십인 건 맞는데 동시에 리스크 요인이기도 한 거죠. 양날의 검이랄까요? 아, 그러네요. 이런 높은 의존도를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걱정이 딱 나오는데요. 마침 또 미주님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거 어떻게 봐야 하냐고요. 자료를 보니까 TSMC도 이걸 상당히 의식해서 미국 애리조나나 독일 드레스덴, 심지어 UAE까지 생산 기지를 막 다변화하려고 엄청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공장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럼요. 이건 단순히 생산 능력 확보를 넘어서요. 동맹국들하고 경제적인 연결고리를 더 강화해서 안보 리스크를 줄이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소위 말하는 실리콘 방패 있잖아요. 그걸 더 넓게 펼치는 거죠. 아, 실리콘 방패 확장판이군요. 네, 기술 리더십을 지렛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 촘촘하게 짜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분석도 하나 있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TSMC의 주당 순이익, 그 EPS 감소폭은 약 0.11달러 수준, 그 정도로 제한적일 거라는 예측이에요. 오, 5% 관세에도 그 정도면 네, 그만큼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 이런 방증이기도 하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근데 주가가 싸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 향후 예상 실적 대비 주가 수준, 선행 P라고 하죠. 이게 20.7배 수준인데 이 정도 프리미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당한 건가요? 자료 분석에 따르면요. 시장은 TSMC를 그냥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아예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국가급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급 인프라요? 네.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에는 그런 독보적인 위치, 그리고 계획을 현실로 딱딱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실행력,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2025년 매출이 한 40% 성장할 거다 이런 예측이랑 비교하면 주가 매출 비율, PS는 오히려 과거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 성장률을 감안하면 또 그렇군요. 물론 뭐 과제도 뚜렷해 보이긴 합니다. 해외 공장 짓느라 비용 늘어나서 수익성이 좀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렇죠. 비용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으니까 그걸 계속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거고요. 또 뭐 기술 유출이나 사이버 보안 위협 이런 문제들도 무시 못하겠죠. 맞습니다. 그런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한 분석가는 뭐 향후 1년 안에 주가가 2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 역시 투자는 늘 신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TSMC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TSMC는 AI 시대를 진짜 지배하는 막강한 기술력, 시장 장악력 이걸 가졌지만 동시에 특정 고객과 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 네, 그게 크죠.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감, 또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의 비용 문제나 실행력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한 성장을 넘어서 이 대체 불가능성, 이걸 앞으로 어떻게 더 공고히 하고 확장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그 생산 기지를 전 세계로 분산하는 전략 있잖아요. 이게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글로벌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TSMC는 과연 이 기술 패권 시대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 자산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예상 밖의 변수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통찰력에 달려 있을 겁니다.